처음에 윤석열이가 네. 민주당으로 정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 바로 나가기 전에는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시장 정도를 노린다. 목걸이에 가려져가지고 김건희와 윤석열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해먹으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놓치면 정말 큰 실수를 한다. 자기를 살려달라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SOS. 안 그러면 다 너네들도 다 분다. 많은 교단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 무당끼리의 서로 통함이라는 걸로 그래서 김건희가 여기에 더 의존하고 빠져들었을 것이다.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이 KBS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불문율 같은 말이에요. 절대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김건희가 한 말이랑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썼잖아요. 전 여기서 김건희한테 컨펌을 받고 그림자로 V0로 지내니까 너무 걸리적거리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랑 짜서 진짜 내 대통령이 되는 길이 뭘까? 선거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비상경배도 없다. 오늘 김건희가 이제 특검 조사를 받으러 출석을 했는데 궁금했어요. 이제 김건희 수갑찬 모습 볼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호송차 타고 바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일단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조사실로 향하는 장면인데 기사로는 수갑을 차고 호송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공개를 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원래 저렇게 하는 걸까요? 지난번에 윤석열도 만약에 출석하게 되면 맞아요. 수의 입은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거다. 바로 조사실로 갈 거다. 그런 기사는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미리 얘기해줬던 게 있었는데, 오늘 또 지금 조사 중에도 수의가 아니라 개인 사복을 착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개인 사복을 착용하고, 수갑,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진을 제공하는 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협의가 된 것 같아요. 네, 특검 측에서 그 언론에다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진까지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수갑찬 모습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윤석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버티고 안 나오는 이유가 수의 입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소장님? 네. 수갑, 수의. 전 뭐 여성에게 이런 거 너무 가혹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장 안 한 김건희 씨의 얼굴 그런 모습도 아마 본인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이제 공개되는 걸 꺼렸지 않았을까. 그러길래 왜 이렇게 아나무인 저런 짓을 했을까. 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라는 1억 원 돈 주고 샀어요. 이게 도대체 나랍니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예. 제가 아침에 그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곰곰이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뭔가 좀 찜찜해요. 윤석열 구속될 때만 해도 좀 이제 됐다 싶은데 김건희까지 구속이 되면은 이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좀 마음 한켠에 찜찜함이 좀 남아 있어서 왜 그럴까 계속 생각해봤거든요. 네. 윤경호 소장님은 그런 기분 좀 안 드셨나요? 들고도 남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엄, 내란 이건 뭐 형량이 뭐 사형 무기징역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여튼 뭐 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데요. 이 김건희라는 여자가 했던 일은 빙산의 일각만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카더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속속속속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단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더 찜찜함이라는 게 남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앞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국민들이 헉헉 소리를 내면서 놀래야 될까. 그런 점에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찜찜함이라는 표현이 적확한 건지 아니면 다른 뭐 더 좀 더 정확한 걸 형용할 수 있는 단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주진 변호사님은 그런 기분 안 드셨나요? 저는 일단 잡아놨지 않습니까? 김건희를 사실은 김건희는 구속시키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는 일단 본인의 신분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 자신은 신분상의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권한이 없다라고만 일단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다 진술일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이러면은 구속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특검이 목걸이를 서희건설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는 자수서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전격적으로 김건희가 자신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영장 판사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된 것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김건희의 실질적인 어떤 권력의 실세로서 무엇보다도 계엄, 비아폰을 A급으로 받아서 모든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비아폰을 사용하면서 계엄에는 어느 정도 관여했을까? 계엄을 모른다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 계엄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를 착착착착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의 제가 봤을 때는 모르긴 몰라도 거의 컨트롤 타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김건희의 이름이 거기서 아직 안 나오고 다른 것으로부터 구속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앵커님께서 약간 이거 수사가 방향성을 결국엔 잘 맞춰가는 걸까? 이제 그런 궁금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칼이라고 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목걸이가 아주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참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걸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통 김건희 나토 목걸이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목걸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합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자칫 목걸이에 가려져 가지고 김건희와 윤석열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해먹으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놓치면 정말 큰 실수를 한다. 특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목걸이의 그 실물까지 이렇게 확보해서 이봉관 회장 자수서도 받고 이렇게 한 것처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든지 지금 김건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지 자칫 목걸이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걸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앵커님 100% 공감하는데요. 제가 최근 MB 스트리트 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님이 똑같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목걸이 한 1억 주고 이렇게 된 거랑 서울 양평 고속도로랑 비교 좀 해달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했는데 바로 그런 지적이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최재형 목사님의 디올백, 샤넬 앙수, 완전 명품 지금 중독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저도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런 5천만 원짜리 영부인이 하나 가고 싶다더라 했다. 재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죠. 1억 안팎으로 매간매직하는 완전히 황당한 싸구려 범죄인데, 우리가 이채양명주라고 했을 때 거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고, 특히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정말 수백억이 넘는 특혜를 노리고 인수위 초창기부터 용역업체를 꼬셔가지고 압박 또는 꼬셔가지고 대규모 정말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고 했는데, 이건 거의 지금 밝혀진 게 없잖아요. 국토부 간부가 용역업체한테 시켰다, 이 진술만 지금 하나 나와 있는 상태인데, 본류는 따로 있다. 정말 나라를, 국민을 얼마만큼 파괴하고 괴롭히고 특혜를 누렸나, 이 부분을 우리가 직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특검이 관저 이전으로 이제 다시 무게 중심을, 이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이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서 국민들의 공분과 관심과 지지를 키우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대규모 범죄로 이제 직진해야죠. 예. 김승수님, 백운경과 선생님, 전에 최 목사님 아크로 방문했을 때 옆에서 명품 쇼핑백 들고 대기하던 인간 특검에서 수사 안 합니까? 지금쯤 그놈들 명품 뇌물 주고 한 자리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특검 수사 때 이런 것도 철저히 수사했으면 합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 다 드러날 텐데, 이제는 명품백으로 맨 처음 이제 김건희의 그런 행태가 드러나긴 했지만 하나하나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박박디라라님. 광복이 된 지 80년이 넘었으나 아직 친일파 재산 환수 암약하는 뉴라이트 세력들 있습니다. 특히 김태효, 김형석, 김낙연, 박지향 등의 신친일파 세력이 국가기관에서 자리를 차지했고 지금도 몇 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백운계 정치 1번지에서 공론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자들 그대로 있는 거 말이 안 되죠. 내일 광복절 때 이런 내용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님께서 슈퍼챗 또 보내주셨네요. 아까 정어리 파이팅님이 8만 원 보내주셨는데 와우. 8만 원 또 보내주시면서 잠깐 짬내요. 정어리 화이팅 꼬리 잡습니다. 정어리원 여러분 100만 함께 갑시다 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댓글에 변함없이 님 잠깐 뭐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이 동시에 구속이 되면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먼저 중앙일보 만평이던데요. 아 그게 중앙일보 만평이 아니고 이번에 김건희 수용 번호가 4398이잖아요. 그 4398을 가지고 만평 한 거 한번 좀 보실까요? 재미있었어요. 4398 수용 번호인데요. 아니 그거 말고 그 만평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그 수입고 4398인데 4398 아니 4398 뜻을 그 설명한 그 만평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러면 지금 준비된 것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김건희 수용 번호하고 윤석열 수용 번호 두 개 합친 거 그거 방금 띄운 거 한번 보여주세요. 참 재미있었어요. 김건희 윤석열 수용 번호가 3617이죠. 그리고 김건희 수용 번호가 4398인데 그거를 합쳤어요. 그랬더니 8015가 되는 거예요. 이야. 8.15 80주년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또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또 찾아내는 우리 국민들. 야. 안영걸 소장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그 초유의 사태지만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나락으로 빠뜨린 자들에 대한 국민들께서 카타르시스도 느끼면서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서 더 신을 내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여러분 풍자와 해악의 민족 아닙니까? 골개미가 있는 민족입니다. 골개미. 아마 풍자 해악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 좀 더 연구해 주십시오. 제가 좀 웃으면서 투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수용번호 4398을 풀어본 만평이 있는데요. 자, 저것도 재밌어요. 4는 사리사욕, 3은 3대 특검, 9는 구속수감, 8은 팔자련이. 야. 사리사욕, 3대 특검, 구속수감, 팔자련이. 4398을 만평으로 사행시로 풀어냈어요. 네. 신희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뜻이 말이 있는데 권불 10년이 아니라 김건희는 권불 3년, 3년이다라는 좀 권불 3년 김건희 이렇게 아예 헤드라인을 뽑은 기사도 있더라고요. 권불 3년. 권불 3년 화무 11홍. 근데 정말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김건희가 직접 영장 실질 심사 때 했거든요. 예, 그 말을 직접 언급을 했어요. 본인이. 그런데 같은 날 8월 12일에 공개된 김예성,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이 KBS의 인터뷰를 보면은 그 자도 똑같이 화무 11홍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KBS 기자가 IMF 설립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관계자들이랑 소개해준 적이 있냐, 소개받은 적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이 김예성이라는 자의 답변이 인기도 없는 정보에 누가 뭐 소개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불문율 같은 말이에요. 절대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김건희가 한 말이랑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썼잖아요. 저는 여기서 김건희한테 컨펌을 받고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KBS와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네. 불향랑님. 야, 불향랑님도 대단하시네. 불향랑님은 4398을 우리말로
내 삶 구판. 내 삶 구판. 내 삶은 구판이다. 내 삶이 삶 구판이야 그냥 구판. 야, 불향랑님 4398 내 삶 구판. 예, 아 좋은데요. 예, 정어리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센스 짱입니다. 임승규님은 4398 외우기 쉽다. 김건희 무속 숫자 5를 중심으로 4398은 4321과 9876의 앞숫자 두 개를 딴 것. 이건 좀 복잡한데요. 아 복잡하네요. 예, 예, 세상. 아, 대동세상님은 4398 세상 구판. 대상 구판. 아. 근데 이 김건희는 무속 관련된 것은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가 나라를 망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시작이 손바닥 왕자로 시작된 무속이었는데 그 뒤로 수많은 무속인들과 함께 하면서 무속에 따라서 국가의 주요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렇게 다 뭐 헤쳐 먹으면서도 무속과 관련된 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라고 하는 헛된 믿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 CBS 김현정 뉴스쇼에 그 서성빈이라고 예, 콘스탄틴 네. 예. 그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예. 그 사람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은 뭐 아주 토커티브예요. 엄청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양반도 무속 관련된 그러니까요. 사람이 본인이 아세요? 아니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랑 김건희 씨와 영적인 그런 교감, 영적인 대화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스스로 인터뷰 때 이야기를 하고 할 정도로 화무시비롱이라는 말과 함께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는 영적인 거 없으면은 일단 접근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성빈 씨가 본인이 직접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나도 그 부분에 아주 뭐 그 저 과시를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선거 때 내가 이런 공부도 좀 한 사람이에요. 주역 공부도. 그러니까 주역이요? 예. 그랬고 그럴 때 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내가 뭐 카운셀링도 하고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예. 이렇게 자판 깔고 돈 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래갖고 뭐 그런 조언을 많이 했고 그런 거를 문의도 해오고 맨 처음에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저 윤통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랬어? 예. 대선은 꿈도 안 꿨죠. 제가 그건 운이 없어서 안 되니까 대선 때는 그때 운이 있으니까 그때 나가려면 나가셔라 그런 거예요. 저 부분은 난 좀 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무튼 본질은 김건희가 만난 사람들은 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정입니다. 김건희 본인이 신내림 비슷한 무당기. 예. 무당은 무당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급이 더 훨씬 높은, 훨씬 더 기가 센 무당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그 사람을 무조건 따른다. 그러니까 참 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한 교단의 좌장에 오른 사람들 치고 그런 류의 신내림 내지는 상대를 제압하는 이런 무당기가 없인 거 불가능하다. 이런 심지어 기독교계에 뭐 큰 뭐 교회당을 이루는데 뭐 성공을 한 분들도 사실은 젊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무당기. 그러니까 이게 무당은 무당을 알아본다는 것 때문에 김건희가 거기에 빠져드는 건 물론이고 주변에 무당으로서 뭔가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 내지는 무한 의존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많은 분들이 다 사실은 한번 뭐 이건 뭐 바로 그냥 뭐 저한테 뭐 저 공격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명을 얘기하기에 참 자신이 없습니다만 지금 거론되는 많은 교단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그런 류의 그 무당끼리의 서로 통함이라는 걸로 그래서 김건희가 여기에 더 의존하고 빠져들었을 것이다. 그 말에 저는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합니다. 바가무님, VHAMOON님, 앵커님 뒷배경 너무 시원합니다. 김건희 들어가니 이렇게 시원하네요. 여름은 최고로 더울 때 가을을 느끼듯이 부패가 최고조로 달하니 새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요. 요즘에 또 그
윤석열, 김건희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조남욱이 아니고 최은순의 진술에 하면 무정이라고 하잖아요. 무정. 이 사람도 무당이라는 거거든요. 스님이라고 하지만. 그다음에 김건희의 가장 강력한 영향을 그동안 끼친 사람은 사실은 천공보다는 건진이었다는 게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건진의 또 스승도 이제 뭐 일광 조계종인데 아마타레스 뭐 이런, 그러니까 온갖 사입이 잡신 주술 세력은 모두 모아서 그 기운으로 지들이 검찰청 정도 되고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운이 지를 비워진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픈 척도 하지만 실제로 체념, 그 수없이 많은 위대한 신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나. 다 그 사이비 주술 세력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체념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아까 그 서모 씨가 이야기한 것 중에 서울시장설, 그게 예전에 아주 터무니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처음에 윤석열이가 네. 민주당으로 정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요. 왜냐면 민주 진보 세력한테 지를 받았잖아요. 저희들도 속았고.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으로 바로 나가기 전에는 예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시장 정도를 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바로 대통령으로 가는 건 저 서무 씨도 그러잖아요. 너무 큰 거야. 일단 서울시장이 하니까 서울시장 한 다음에 대통령. 이런 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무 씨가 허황된 사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이야기하는 거 보면 투머치 토크들이 엄청 재밌더라고요. 앞으로도 재밌게 더 나올 것 같던데요. 근데 상당히 김건희, 윤석열의 과거의 그런 본질은 좀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이 서성빈 회장이 이제 그 비싼 콘스탄틴 시계, 근데 그 양반 말도 조금 믿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건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막 저렇게 뭐 매체 가리지 않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일단 그 시계와 관련해서도 오늘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내가 사준 게, 그러니까 사줬다는 게 사서 그러니까 뇌물로 바쳤다가 아니고 사다 주라고 해서 사다 줬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던데 그랬을까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시계 이야기가 나온 거는 그럼 언제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 이제 코바나에 무슨 일로 가게 됐어요. 파텍을 차고 갔었어요. 파텍 필립. 예. 이 시계 선생님 너무 이쁘다. 시계 하면서 너무 이쁘다. 그래서 아유 세상을 다 얻으셨는데 왜 이런 거에 신경 쓰세요? 그랬더니 외국 아마 애프터 때는 이 정상들의 그 퍼스트 레이디들이 굉장히 치장을 한대요. 목걸이고 뭐고 상상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시계하고 뭐 이런 것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래 바세론을 갖다가 내가 추천한 거예요, 그때요. 시계 언제 사셨죠? 9월 7일. 김건희 여사가 원래 뭐 귀걸이니 팔찌니 시계니 명품 같은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정도가 아니라 왜 저렇게 됐는지 전 모르겠어요. 유니클로 하나 정도 있고, 그리고 명품의 이름도 잘 몰랐어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디 거예요? 이러고 이랬어요. 이건 팩트. 그러니까 사서 공짜로 주세요가 아니고 구매해 주세요라는 그렇죠. 의미요? 그리고 돈을 언제 준다는 얘기까지 정확하게 했죠. 아, 내가 돈을 언제 줄 테니 예, 그렇죠. 좀 구매해 주세요. 어떻게 5천 몇백만 원짜리를 3천 스위스 몇백만 형을 원 받았어요. 여기 통갈 이 통갈역이 프레젠트가 이 사람이 한국 시계 시장이 고급은 세계 3위예요. 예. 그러니까 파워가 있어요. 여기 이 지점장이 본사에서 하니까. 근데 이 양반이 아시아권 전방 환태평양 대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위스에서 물어봤더니 영부인 뭐 베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호나우두 이런 사람들은 최고로 지시하던데 정상들은 일종의 셀럽 할인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은 그 총괄하고 김건희 여사 혹시 통화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건 잘 기억 안 나는데 정확하게 또 확증을 시켜줬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진짜 영부인한테 갈 그렇죠. 시기인지 근데 어떤지. 내 이제 신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서 대표님은 VIP니까. 그렇죠. 거기에 단골 고객이니까. 단골 정도 이상이죠. 정확히 5,500만 원짜리 3,500만 원에 사셨습니까? 그 송금 내역 다 보내고 특검에다 보내주세요. 그런데 김 여사한테 얼마 받으셨어요? 500 받았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은 저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저렇게 인터뷰한 내용 전체가 다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언론 그 시계가 보증서 함께 발견 시계
시계 보관 시계 함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시계 자체는 없었지만 시계 함과 그 보증서가 그 오빠의 장모 집에서 가짜 목걸이와 함께 발견됐기 때문에 저 시계를 구입한 사람을 특정해서 서 씨를 특정하는 데는 특검이 쉬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딱 드러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지 이 전체가 진실에 가깝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500만 원 받았다. 요거는 조금 저는 한편으로는 진실로 보이는 게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 시계를 좀 그 딱 보면서 시계 예쁘네요. 시계 예쁘네요. 했을 때 정확하게 찍었던 거는 파텍 필립 시계였을 거예요. 파텍 필립 시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부진 시계로도 좀 유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텍 필립 시계를 보고 예쁘다 그랬는데 뭐 엉뚱한 바쉐론 뭐 콘스탄틴 이런 거를 뭐 사주겠다고 하면서 또 할인을 받아야 된다면서 뭐 직접 확인시키고 이러니까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회장님이라 그랬다가 이제 김건희가 자기를 부를 때 기분이 좋을 때는 회장님, 서 회장님이라 그랬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땐 서 사장이라고 했다가 뭐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마음대로 부른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쉐린 콘스탄틴을 갖다 줬을 때는 서 사장이라고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자신이 특검에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가장 자기에 유리한 말이다 싶어서 이것을 언론에 공개하고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거죠. 예. 이봉관 회장은 자기 사위, 예. 그래도 뭔가 대가, 그렇죠. 목적 그게 확실했잖아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뭐 그 사람은 자기 기업을 또 더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서모 씨라는 사람은 그러면 뭘 위해서냐? 예를 들어서 김건희에게 저걸 공짜로 줬든 아니면 뭐 돈 받기로 하고 사다 줬든 간에 그러면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알선수재는 대가성 입증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이냐 아니냐, 알선수재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온갖 지금 저 사람도 그렇고 이봉관 회장 옆에도 그렇고 변호사들 흔히 말하는 법기술자들이 잔머리를 지금 엄청나게 굴리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저 서모라는 저 사람이 김건희에게 왜 그렇게 자주 찾아갔는가도 우선 더 규명이 돼야 되고 단순히 뭐 바샤론 콘스탄틴이라는 이 시계 하나 전달 이거에 그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 사람이 어떤 또 브로커 역할을 했는가가 규명이 돼야죠. 그렇죠. 저 사람까지 500만 원 받았으니까 3,500만 원이니까 3,000만 원은 사실은 뇌물인데 본인은 뇌물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죠. 서희건설 회장은 뇌물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자수함으로써 감경받기로 작정을 한 것 같고요. 도저히 못 피해갈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서희건설은 이제 걸려있는 게 많거든요. 그 건진 법사팀이 양재동 서희건설 팀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받을 일이 너무나 많고 이러다 완전히 작살나겠다니까 차라리 협조하고 감경받기로 작정을 한 것 같고요. 서희건설은 또 지금 지역주택조합 비리로도 엄청 전국적으로 연루되어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아주 난무합니다. 서희건설이 그 손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막 피해자들이 속출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몇 번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자수하고 협조하기로 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자기가 뇌물 줬다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달라고 해서 구매 대행한 뿐이다. 근데 500만 원 못 받았다. 그럼 나머지 돈 어디서 받았냐? 그건 말 못한다. 이제 이상한 상태인 거죠. 근데 뇌물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근데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 사람도. 글쎄요. 그렇게 하고 뭐 어찌됐든 로봇계 사업도 같이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저 인터뷰에서 집중해서 본 지점은 저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윤석열을 소개시켜줘서 윤석열 대선 때 1,000만 원씩 다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후원을 6, 7천 예, 6, 7 정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 이 사람도 뭐 자기가 지금 말로 하는 것만 3,500 정도, 3,000만 원 정도를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 1,000만 원씩 뭐 후원금 보낸 사람들도 각 얼마씩 뭐 전 최소 1억씩이라고는 보겠습니다만 선물을 갖다 바치면서 어떤 청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자기를 살려달라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SOS. 안 그러면 다 너네들도 다 분다. 내가 너네들이 뭘 갖다 바쳤는지도 안다. 이런 무언의 SOS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게요. 김건희는 진작 간파했지요.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 보면 그런 말 하지 않나요? 권력이란 말이야. 다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 우리가 정권만 잡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뇌물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서 대표라는 사람한테.
아, 그 시계 좋네. 어? 나 외국에 나가면 뭐 시계도 막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가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콕 집어서 예. 시계 예쁘네요. 예. 그 시계 예쁘네요. 그런 건데 세상에 그거 파텍 필립이 아니라 다른 시계로. 아, 그러니까 사장이라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사장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요 자신이 주선을 해서 6, 7천만 원 정도 후원을 했다. 그러면 한 명당 저는 각 1억씩이라고 봅니다. 최소. 지금 서희건설에도 최소한으로 지금 자수서에만 밝힌 것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목걸이 6천만 원에 또 2천만 원짜리 뭐에 또 3천만 원짜리 뭐 해가지고 밝힌 것만 그냥 가볍게 밝힐 수 있는 것만 1억 정도씩 되니까 사실은 그 이상이 되겠죠. 네. 저 서모도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네요. 로봇계 사업의 경호실의 납품 네. 그것만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걸로 봐야겠네요. 그럼요. 본인은 손해봤다고 하지만 대통령 경호실 가장 경호가 삼엄한 곳, 가장 치밀한 곳에서 납품을 성공한 거잖아요.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모 씨는 그런 걸 피하기 위하여 김건희가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도와줘, 손해봤다 이렇게 이제 뻥을 다 치는 것 손해봤다 같아요. 그러죠. 예. 지금 뭐 서희건설 회장도 실망했다. 국무총리실 거기가 뭐냐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그 이봉관 회장은 이제 세상이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완전히 태도 폐쇄 전환해가지고 여기 진품이 있습니다. 자수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씁쓸해요. 아무리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냥 권력의 그냥 흐름에 따라서 너무나 이렇게 이제는 좀 그런 것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죠. 이봉관 회장이요 개신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글쎄요 뭐 기독교인들 뭐라고 폄하하겠습니까마는 그걸 너무 막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그거 좋아하실까요? 근데 국가조찬기도회라고 왜 대통령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하는 개신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봉관 회장이 그쪽에 또 회장을 맡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김건희를 엄청나게 또 추켜 세우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도 대통령 못지않게 바쁘신데 이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반드시 같이 안 오시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쁜 거를 되게 의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전에 김건희하고 뭔가 거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기에서 또 다시 김건희를 띄우고 그러면서 자신을 상당히 이제 그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시계 그다음에 브로치, 이 목걸이, 귀걸이군요. 귀걸이 1억 원어치에 이거 전달한 그 자체가 그 전이잖아요. 저기 2022년 12월에 국가조찬기도회네요. 근데 국가조찬기도회라는 게 이제 개신교 쪽에 범교단 차원에서 대개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지금 알려져 있는 김장환 목사가 거기에 항상 좌장 역할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아까 서모 씨가 이 윤석열이 조금 알려지고 뭔가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을 키워준 민주정부 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서울시장 운운했잖아요. 그런데 대권으로 방향을 선회한 게 몇 년인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시점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김장호 목사가 많은 이 교단의 수장들이 있는 저 국가조찬기도회 자리에서 윤석열을 띄워주면서 대권이라고 딱 방향을 정해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김건희와 윤석열은 김장원 목사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거고요. 저 이봉관 회장은 뭐 이미 지금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 대형 교회당의 건축을 저희가 네. 다 맡았잖아요.
이제 그걸로 아주 유명하고 또 하나가요. 포스코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컸다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용역업체로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범관 씨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포스코 출신 오비들의 동호인 모임에 회장을 합니다. 그걸로 이 사업을 키우는데 또. 그러니까 이 뭐든지 이 사람은 이 흔히 말하는 로비로 그리고 마쿠 거래로 지금까지 기업을 키워오는데 익숙해 있었던 거고 딱 저 국가기도회 회장에서 저 김건희를 띄워줬던 저기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정점이었겠네요. 저렇게 김건희- 아웃 뜨는 사람들이 예. 김건희가 엄청 좋아서 웃네요. 예. 저거 봐라. 저것들이 내가 진짜 권력자인 걸 이쁜 알고 있구나. 것들 그러고 있는 그러면서 거죠. 귀여운 것들. 내 권력을 이제서야 알았구나 하면서 씩 웃으면서 일어나잖아요. 애를 안 써도 저렇게 알아서 다 하고 네. 합니다. 또 하나 김용환 충북지사 있지 않습니까? 김용환 충북지사는 이런 글을 2022년에 올린 적이 있어요. 이런 연설을 즉석에서 할 수 있다면 장애인 예술감독이 아니라 대한민국 예술감독가입니다. 김건희는 우리의 리스크가 아니라 축복이다. 힘내라. 이런 분을 줄리로 만들다니 모네를 아는 영부인.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맨 마지막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인간에 대한 정말 따스한 사랑이 녹아있고 고뇌 속에서 인간은 예술과 철학이 깊어진다는 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갖고 있네요. 김건희 씨 멋진 녀석 맞네요. 에이? 시인이라는 자가 말이지. 김용환 지사가 말이죠.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후보한테 뭐라고 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지 않습니까? 당신 같은 거짓말장이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뭐 어떻게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오송 참사 그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 갔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 기억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슬퍼요. 오늘 또 김용민 의원이 상당히 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 이런 얘기 진작부터 좀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이야 그런 이야기 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좀 짚어볼 만합니다. 오늘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 김건희의 본심은 내가 정권을 잡는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이라고 지금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흐름에 보면 예. 결국에 김건희는 자기가 대통령 실제 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12.3 내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봐요. 그러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저질러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공했으면 예. 그 다음 스텝이 뭐였느냐 하면 예. 국회를 해산시키고 예.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것들이 노상원 수첩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을 비상입법기구에서 뽑는 방식, 예전에 체육관 선거 예.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 다음 대통령은 김건희가 될 수 있죠. 저런 걸 우리 국민들이 그다 눈 뜨고 보겠습니까만 아무튼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정걸 소장님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럼 저희들도 예전에 계엄 이후 했을까? 얼마나 많은 분석을 했습니까? 10월 3일 날 밤에 배용경 의원님과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전후에서. 그때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습니까? 저는 일단은 비상계엄의 원초적 이유는 김건희의 비리가 다 드러난 걸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뿐이었겠느냐. 비리를 막는 것 포함하여 비상입법기구까지 국회 해산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마음대로 이제 독재 통치를 하겠는데 그 목표는 저는 김용민은 충분히 근거 있는 게 했다고 봅니다. 물론 저것을 제가 지금 100% 팩트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김건희의 오록을 종합하면요. 내가 집권하면 그 다음에 또 이명수가 인터뷰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즘 대통령이나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하라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한테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조국을 통일할까 곧 있으면 이렇게 조국 통일에 나선다 하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대통령이 되려고 했냐? 아닙니다. 본인이 대통령을 생각하고 이봉관이한테도 그런 칭찬을 받고 최태원이한테도 진짜 별짓을 했죠. 근데
계속 본인은 영부인으로 취급받았잖아요. 어쨌든 집무실 부속실 이 제2부속실 그래서 안 되겠네. 내가 진짜 대통령이 돼야겠네라고 저는 충분히 맘먹었다 생각. 그림자로 V0로 지내니까 너무 걸리적거리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랑 짜서 진짜 내 대통령이 돼야하는 길이 뭘까? 선거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비상계엄밖에 없다. 이런 생각 충분히 했을 jam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왜 또 확신을 가지냐? 세계 온갖 사이비 잡신들이 다 자기를 비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또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 또 옆에서 아마 부추기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직접 대통령이 되셔도 될 뿐입니다. 사이비 주술 세력이 또 무속 세력 때 그렇게 부추길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온갖 아부를 갖다 떠는 사람들 이야기했는데 뭔 얘기들 못했겠습니까? 여사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뭐 맡아주셔야죠. 뭐 이따위 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우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김건희 사실은 힐건희 프로젝트라는 것을 예전부터 가동시키고 있었지만 본격화하는 작업을 착수한다. 그래서 장기 집권의 꿈을 실현하고자 비상계엄을 했다. 계엄을 선포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계엄을 전격적으로 그렇게 그것도 화요일 밤 그렇게 한 게 여러 가지 주술적인 의미랑 좀 겹치지 않습니까? 뭐 1000일 되는 날 집권한 지 1000일 되는 날 계엄을 선포했다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김건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계엄이기 때문에 계엄에서 김건희의 역할을 밝히는 게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윤경호 소장님, 김건희 대통령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술사 계엄 위에 어깨 위에 장립무사 명태균의 표현.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그 장립무사한테 온 국민이 속았다. 온 국민 아니죠. 정확히 제가 그래서 아까 찾아봤습니다. 1639만 4815명이 윤석열이한테 표를 던져줬어요. 네. 20대 대선에서. 저는 두고 이분들의 이 한순간의 선택이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뒤로 후퇴를 시켰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까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김건희라는 여성이 지가 대통령이 된다? 통일 대통령? 그러면 계엄령을 발동을 시켜서 비상사태를 만들어 놓고 비상조치들을 수단으로 써서 영구 집권을 한다? 이게 도대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1639만 4815명 물론 다 뭐 비난을 받아야 될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왜 그런 판단이 가능해졌을까? 앞으로도 설사 유사한 상황이 또 재현된다 하더라도 제발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판단은 하지 말으셨으면 하는 얘기여서 제가 이런 숫자를 좀 동원해봤습니다. 예. 가증스러운 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2대12죠. 2대12에서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신부님, 김하종 신부님인가? 그분 만났는데 정말로 훌륭한 우리 영부인 저렇게 싼 시계를 차고 다닌다. 그런 기사를 한번 썼었어요. 그 무슨 시계냐면 제가 지난번에 제가 갖고 있는 시계 중에 제일 비싼 거라고 이야기했던 스와치예요. 이게 뭐 11만 원짜리인가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방문했는데 그 시계를 딱 차고 있었다고. 야, 정말 저렇게 싼 시계를 차는 우리 영부인님 뭐 이렇게 어천가를 써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노란 시계도 하나 있죠. 이것 뭐 벨기에 수입 브랜드인데 이것도 뭐 수화치급인가요? 12만 8천 원. 이런 거를 찼다고. 그때는 이제 뭐 윤석열 첫 출근할 때 대웅 나왔을 때 찼던 시계인데 우리가요 김건희 기억해요. 에코백 들고 나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 탈 때는 에코백 딱 들고 그때 가가지고 또 명품샵 돌아다니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명품샵의 수행원을 그렇게 거느리고 가면서 명품샵에서 호객 행위를 해서 들어갔다 거짓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것에 속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품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신독이라는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윤석열을 보십시오. 윤석열의 인품은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그 열차 의자에 구두 신은 신발 올려놨을 때 윤석열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김건희 사람 만났는데 그 앞에서 가르침 탁탁 뱉은 걸로 그 인간됨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구속 기념으로 그동안에 공개 안 했던 가르침 뱉는 영상을 공개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아이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디테일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정쟁으로만 너무 빠지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셔도 저 구구들은 서로가 이제 미쳤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셔도 그러니까 해명을 했죠. 해명을 하니까 또 해명한 실명이 거론되니까 또 아유 일정 제가 바쁘시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고. 네. 유튜버들 있잖아. 응. 얘네들 방송에서 막 되게 난리나요? 왜? 아이 들어. 아이고. 아니 코 푸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손님이 앞에 있는데 거기서 가르침을 탁탁 뱉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혹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계속 담배를 피워서 그런 거 아닐까. 담배를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담배를 피워서 이렇게 가래가 항상 끌 수 있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카메라가 비춰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할 때 그 태도와 그런 게 없을 때 상대를 이렇게 배려하는 전혀 없는 태도 이게 극명하게 이제 몸에 배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지금 저런 거 하나하나 따지는 거 참 부끄러운 일이고요. 아까 그 11만 원짜리 시계 이런 거 이제 얘기하시니까 2022년 윤석열이 이제 취임한 이후부터 김건희가 등장하는 특히 나토 그 순방 그 시기 언저리에 모든 언론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심한 거고요. 상당수 언론이 이런 식으로 김건희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몸에 뭘 차고 다녔는지 무슨 백을 들고 다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맨 이런 아주 지역 말단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그래서 그 제품이 날개도 친 듯이 팔렸다. 그런 기사까지 막 경쟁적으로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기자든 남성 기자든 그런 제품을 못 알아보면 기사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벨기에산 어떤 수입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의 평소에 구경 못 해본 사람은 열심히 구글에서 찾아봐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온 국민이 이렇게 호도된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거기에 또 일조를 한 거고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진짜 언론이 앞으로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렴한 시계 좀 차면 그게 뉴스가 됩니까? 그리고 그 당연한 거고 다 그렇게 사는데 그다음에 저렴하다는 것도 저는 그게 왜 저렴해요? 10몇만 원짜리 시계도 차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저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그게 시계라. 제일 이제 하셨는데 이제 남자들도 이렇게 시계에 대한 로망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보면 그래도 대부분 보면 10만 원, 20만 원짜리 야 좀 폼 난다,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니 근데 그 용분이 그거 차면 안 됩니까? 그런 걸 뉴스를 만들고 그게 마치 청렴한 것처럼 청렴한 사람이 아닌 거 이미 알면서도 이게 얼마나 낯뜨거운 언론의 행각입니까? 다시는 아니 뉴스는 반 클리프 이런 거 제가 이름도 어려운데 그런 거 차고 나타나니까 저 재산 목록이 없었는데 이런 건 뉴스가 되죠 오히려. 근데 그때는 집요하게 보도도 안 했어요 언론들이. 저 초아 장신구 1억 안팎을 나토 때 거쳤는데 어디서 났을까? 사실 제가 그때 국민권익에 신고됐는데 이 권익위 놈들 당시에 조사고는 없다고 전현인 그렇게 괴롭히고 막 그랬던 자들이 김건희 봐주려고 그때 조사고는 없다고 저희한테 기각 처리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사실 서울의 소리에서 저거 진작 공개할까 하다가 너무 좀 심한 것 같다 해서 안 했던 거죠. 인신공격으로 보일까 봐 안 했다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 보여드리고 지금 제가 혼나고 있어요. 나홀로님 지금 막 밥숟가락 들려다가 대기 중입니다. 앵커님이 강제 다이어트 시키시네. 이정주님, 웅기 형님 금방 밥 시간인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너무 놀랐는데 카메라가 있든 없든 그냥 우리 보통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저런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와 정말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 정도 사람을 주변에서 만나기조차 쉽지 않은 정도 사람 아닌가요? 저런 경우는 없죠. 그것도 목사님이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뭐 아주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저게 이제 샤넬 향수 준 다음에 디올백 갖고 왔을 때인데 2번, 3번? 저 때가 3번째가 4번째가 기거든요. 네.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근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번에 구속장 발부 심사 때도 다리 꼬고 앉아가고 있다가 내릴 때는 아픈 척하는. 그러니까 그 정대택, 노덕봉, 안소연, 그 최은순, 김건희 일가의 최대표자 3분이 일관되게 하는 말 있잖아요. 숨 쉬는 것조차 거짓이고 조작이라고. 그리고 너무너무 불리하고 함부로 한다. 근데 윤석열도 심지어 공식 회견 때 코를 확 풀고 자기 책상 오른쪽에 둔 적이 있습니다. 얼굴 돌리고 이렇게 잠깐 치우고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도 당시에 큰 이슈가 됐거든요. 부부가 똑같은 거죠.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나라를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옮길 때 또 천공 관련된 것도 한번 분명히 짚어야 되겠죠. 그때 천공 대신에 뭐 백재곤인가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부분이었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좀 알아내야 되고. 그런데 관저 그 공사를 주도했던 데가 21g인가 하는 이상한 회사 아닙니까? 그 21g의 대표의 와이프가 시계 사고 뭐 목걸이 사고 그럴 때 또 같이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샤넬백을 교환할 때 유경옥 행정관이랑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 데가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청을 준 데가 다 무자격이었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때 최재해 감사원장 그 21g을 누가 추천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감사를 안 했다고 그래요. 왜 안 했냐? 그것을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다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자가 감사원장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저희들은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 표정 한번 보십시오. 저 김호진이 관리비서관이 갔는데 국토부 차관했던 그러다가 국토부 1차관으로 영전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생각해보면 김호진 저자가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가장 핵심 인물이 그렇죠. 아닌가 핵심 중에 싶은데요. 하나고요. 그 이명박 때 무슨 그 관저 관리 비서관 같은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저 이전에는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토부와 관련한 것은 전공도 저희는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공도 정책과 국토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배공구하고 김호진 1차관 바로 돼버립니다. 인수에 파견 났다가. 이 두 사람과 원희룡이 짜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를 주고 영전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뻔뻔합니다. 21g 다 밝혀졌는데도 기억도 안 난다. 그러니까 21g 그 관저 짓는 것도 분명히 이제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일에 깊숙이 개입했던 자가 그때 당시 관리비서관인 저자잖아요. 네, 김호진. 근데 이제 저자가 그 다음에 국토부 1차관까지 갔다. 그러면 사실은 원희룡은 핫바지고 저자가 가장 깊숙이 개입한 게 아니겠느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안진걸 소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저자의 개입한 것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핵심 인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아무 전문성도 없고 국토부 관련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김건희 관저 이전 특혜를 주도했다는 유만으로 국토부 1차관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배공국도 인수에 있었는데 국토부 2차관이 됩니다. 그리고 원희룡과 셋이 주도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김호진이는 그 다음에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가고 싶었는데 노조랑 시민단체 반대해서 못 갔습니다. 결국 13 내란 사태 터지면서 도둑 못 가게 됐죠.
그 뭐 완전히 내정까지 돼 있지 않았습니까? 서영교 의원도 그때 코바나 콘텐츠 후원사였던 21g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관절을 증축하고 보강 공사를 해야 돼요. 코바나 콘텐츠 후원회사였던 21g이 선정됐어요. 21g은 증축 공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할 수 없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코바나 콘텐츠 후원사였던 21g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증축 공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증축 공사는 21g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담에다 맡겼죠. 그럼 원담이 했습니까? 증축 공사? 그거 말고 또 다른 업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있어요. 원담하고 계약하고 다른 업체가 있어요. 그 다른 업체는 무면허예요, 아니에요? 무면허예요, 아니에요? 거기도 무면허예요.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예. 원래 오늘 서영교 의원 2부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서영교 의원께서 인도네시아 출장을 갔는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미팅을 하루 미루는 바람에 오늘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우리 정을 의원님들한테 인도네시아에서 서영교 올림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우리가 또 이해를 해드려야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러 가셨으니까요.